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 알아야 할 간편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일주일 못 뵀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가족과 함께 즐겁게 어디 저는 아침 고요 수목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휴일을 우리 생생경제 방송이 없는 날 즐겁게 보내고 오셨군요. 우리 대표님은요? 저는 요즘에 대체 휴일이라고 해도 좀 이렇게 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요? 네, 뭐 저는 뭐 회사를 또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막 고용하는 게 이제 부담스럽다 보니까 제 몸이 뛰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체 휴일 다른 분들 좀 쉬고 계실 때 저는 나 홀로 좀 일을 좀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라 경제에 좀 이바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네. 예, 예. 두 분 다 필요한 걸 하셨어요. 한 분은 열심히 일하셨고 또 한 분은 열심히 소비하셨잖아요. 다 우리 경제에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일을 지난주에 하고 오셨는데 월요일에. 자, 2주 만에 뵙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알찬 내용들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두 분께 알찬 내용을 좀 기대를 하면서 첫 번째가 그렇지 않아도 물가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예.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어요.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이게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문제는 특히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고물가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물가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500개 정도의 물건의 평균된 가격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물가가 금반지가 너무 많이 오르면 금반지를 빼버리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금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야 이것도 현 정부의 눈치가 보이니까 금반지를 빼버린다든지 또 우리나라는 전체 물가가 지금 현재 미국은 9%에서 5%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7%에서 한 3%까지 내려왔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집값에 대한 반영 비중이 물가가 1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33% 반영됩니다. 예. 미국은 전세가 없죠. 월세와 자가를 포함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가는 빼버리고 월세하고 전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세계보다도 물가가 낮게 나온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뭐 기획재정부도 우리가 자가집도 좀 포함을 해서 미국과 유럽의 평균에 좀 맞추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지금 식탁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전이나 소모전이 될 것 같고 내년에 푸틴 대통령 선거가 있답니다. 3월 9일 날. 그럼 지금 현재 푸틴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지율이 83%예요.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뭐 대반격을 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영국 원래 이제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1,800개의 핵무기를 다 폐기하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도와주는 것은 전부 다 재래식 무기 일부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식품 가격이 폭등을 했는 이유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뭐 팜유라든지 이런 기타 관련된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점에서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월 결제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신문이나 우유나 이런 거 매달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물건을 판매를 하고 우리가 뭐 쿠팡에 한 달에 5,000원 내게 되면 무료로 교환해 준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전부 다 구독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매점이 바로 편의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내가 일정한 금액을 내게 되면 자기가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일정한 금액만큼 온라인 서비스로 할인된 가격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편의점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에 편의점에 갔더니 바나나가 6개가 2,000원이에요. 네. 50% 할인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마트나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싸요. 왜냐 물어봤더니 50% 자기들은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편의점이 일반 슈퍼보다 반값에 바나나를 파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편의점도 변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먹거리 물가, 우리 식탁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뭐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다는데 당장 마트 가서 뭘 사려면 그건 여전히 높다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그 소비 트렌드가 뭔가 지금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성비를 따진다던가 뭐 이른바 짠물 소비라고 해서 좀 아주 한 푼이라도 아끼자 이런 자세로 소비하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편의점 구독 서비스라는 게 다달이 이용료 내고 상품 살 때마다 한 20-30%씩 그 횟수 차감해가면서 이렇게 할인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해보진 못했는데 혹시 대표님 해보셨어요? 저도 사실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뭐 구독을 해주게 된다라면 기업하는 운영하는 사람에서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크게 돈들이 들어와서 그 돈을 자금도 운영도 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그 편의점 쪽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또 마케팅 방법이기도 하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라면 물가가 좀 상승을 안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는 3.3%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외식 물가 6.9% 정도 올랐죠. 또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가 또 7.3%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네. 식탁 물가가 먹거리 물가가 한 2배 이상 더 지금 올랐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개개인별로 또 상품별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보도된 거 보니까 잼은 35% 정도 올랐고 또 치즈는 한 22% 가까이 올랐고 특히나 우리 많이 먹는 그 라면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서민으로 대표되는 이런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그 짠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맞아요. 과정에서 그 짠테크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런 짠테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면 이런 뭐랄까요, 뭐 소비라는 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를 뭐 단기간에는 모르겠는데 계속 소비를 하게 된다라면은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일종의 뭐 보험이라든지 우리가 적금 같은 경우도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깨게 되는 것처럼 소비의 대상들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런 소비에 대한 그 소비를 제거를 하는 거죠. 처음에 볼 때는 이게 50%다, 뭐 30%다 싸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보다 보면 내가 50% 정도의 그 할인된 바나나를 먹었는데 이 바나나가 과연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건가. 그리고 편의점을 구독을 하면 뭐 커피라든지 누구랑 식사를 하면 그 안에서 하나의 사업이 되잖아요. 어떤 뭐 서로 간의 그 대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나 영업을 통해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된다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뭐 좀 본인 돈벌이 수단으로도 될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음식 먹는 거 가지고는 소비는 하겠지만 그게 소비를 줄이는 것뿐 어떻게 보면 생산 활동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비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에 대한 그 물가에 대해서도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구매력도 떨어뜨리게 되고 또 불확실성이 높이게 된다라면 경제 활동을 전체로 위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짠테크가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너무 급등하는 수준이 아니어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이 결국 경제 활동을 하는데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계속 소비를 줄이는 이런 환경 자체가 글쎄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도 저는 느끼고 아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휴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한쪽에서 또 소비를 해주고 또 한쪽에서 생산 활동을 해주는 것들이 이 정도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생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줄이고 긴축하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런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까 3.3% 정도의 줄어드는 이런 것들은 있어도 뭐 물품 하나하나 그다음에 외식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영업 활동하는 데나 또 생산 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한다. 편의점 싸게 먹는 건 좋겠죠. 근데 편의점에서
매일매일 식사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 그렇죠.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우리가 소비를 개개인이 소비를 줄이기도 하고 실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이제 좀 조이는 긴축하는 정책도 쓰면서 잘못하면 경기 침체까지 갈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조금씩 정말 물가 많이 올랐을 때보다는 조금씩 그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하반기쯤에는 우리가 지금 뭐 식탁 물가 같은 거 느낄 때 이제는 조금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기 한 언제쯤 될까요? 저는 뭐 하반기를 갈수록 훨씬 좋아질 것이다. 조금씩 더 나아질까요? 예,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동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부터 한 20% 폭등을 하고 있고 현재 올 연말까지 미국은 한 5.5%까지 목표였는데요. 물가 수준을 2%로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한 5%니까 아직은 더 낮출 계획이 있지만 일단은 미국이 물가가 상당히 안정됐다. 5%로 안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 좀 동결하면서 올 연말까지 원래 목표가 5.5%입니다. 지금 미국이 5.25%거든요. 네, 네. 이제 딱 한 번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3.5%니까 이제 격차가 좀 벌어져 있지만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남들이 막 두려워할 때 오히려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기준금리가 더 이상 이제 안 오르게 되니까 네, 서울에 있는 최근에 집값이 많이 반등을 했고 주식도 미국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부자가 되려면 애플 사라고 하는데 뭐 애플이나 뭐 이런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기업들이 네, 네. 3년 전에 전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3년 전에 그 가격으로 이제 코로나에 거치면서 이제 본전을 회복했고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제 저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남들이 막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드디어 이제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도 올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최근에 한 30%까지 내렸지만 지금은 다시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이유가 물가와 집값의 관계는 마이너스 0.8의 관계입니다. 네. 은행 이자와 집값 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은행 이자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가도 걱정하지 마라. 이제 항상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상향입니다. 네, 당연히 오르지만 그렇죠. 계속 오르죠. 예, 계속 오르고 있지만 한 2% 정도가 목표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이제 물가는 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작년에 많이 오를 땐 한 6%도 넘었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근데 3.3%까지 내려왔으니까 2%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안정됐다라는 수준이라고 하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서 짠테크 하시면서 좀 있으신 분들은 소비도 하시고 우리 교수님처럼 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좀 잘 버텨보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힘든 거는 맞거든요. 사실 너무 막 물가가 당장 뭐 가공식품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거든요.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면 이제 투자 같은 데 눈 돌리시는 분들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 그렇죠. 애플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가장 높은 회사인 거죠. 미국에서. 미국이 한 3조 달러 되니까 한 3,60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요. 근데 엔비디아가 1조 달러니까 1,3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요즘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잠깐 업계 이야기를 할게요. 시총 1조 달러도 돌파했었고 요즘에 앞으로 반도체 투자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AI 붐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떴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때 아닌 원조 논쟁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반도체가 이제 AI 반도체 최근에 나오고 있고 DDR이라고 해서 우리가 AI 챗봇 GPT라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반도체가 바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저장성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 시장이 35%고요. 비메모리가 65%입니다. 네. 70%를 차지하는 게 대만이 TSMC가 전 세계 비메모리 한 90%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한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삼성과 기술 격차를 좀 줄이면서 가장 먼저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나노급을 만들었다. DDR5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원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장충동 족발에 가끔 밥 먹으러 가면 다 원조예요. 맞아요. 다 이렇게 원조냐.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이 원조로 써도 됩니다. 네. 원조는 우리나라의 그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원조라는 말을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 진짜 원조가 아니어도요? 예. 그래서 뭐 장충동 족발 가면 제가 한 5년간 원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이 원조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이 또 원조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또 원조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판이 제일 큰 집이 원조인 줄 알고 계속 이용했는데 그 동국대에 계시는 분이 그 집이 원조가 아니고 옆집이다. 이래서 옆집보다는 또 옛날 집이 더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맛있고 잘 팔리는 게 원조지.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반도체를 그게 원조는 아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삼성 하이닉스 세 개가 서로가 원조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대중화하고 가장 많이 팔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원조지. 가장 많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건 원조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업계 가장 최신의 D램 메모리 제품을 놓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3사가 서로 원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교수님의 말씀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잘 만들어라. 맞습니다. 제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원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한 번 정도의 그런 낙인을 하고 마케팅을 잘하게 되면 정확한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미국의 컨설팅 업체에서 얘기를 한 게 이런 마케팅을 잘하게 되면은 한 번 선점하면은 최장 한 70년 동안 그 이미지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그 제품에 대해서 최고다라는 게 한 70년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거의 뭐 공식처럼 돼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핸드폰 하면은 뭐 애플이 이렇게 떠오른다든지 갤럭시가 떠올린다든지 딱 2개 정도만 떠오르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분야를 딱 낙인을 하게 되고 마케팅을 하게 된다라면 장기간 동안 처음에는 뭐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해도 나중에는 그런 뭐 특정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식처럼 되는 거죠. 뭐 햄버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딱 보면은 맥도날드가 이렇게 상징처럼 떠오르잖아요. 네, 네. 거기서 뭐 특별하게 마케팅을 안 해도 사람들한테 낙인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점을 하게 되면 최장 한 70년까지도 유지가 된다 보니까 이런 큰 효과가 있죠. 예전에 뭐 어떤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 자동차의 대명사면 뭐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처럼 다만 이런 원조를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개발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거에서는 또 떨어져 나가는 그렇죠. 거죠. 과거에 네. 뭐 우리가 뭐 참 여기 나이대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워크맨 같은 경우도 뭐 좀 떨어지게 되고 핸드폰도 우리가 애플이나 뭐 갤럭시를 많이 쓰지만 예전에 네, 모토로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노키아들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특정한 뭐 마케팅이랑 브랜딩은 했지만 결국은 그 브랜딩에서 혁신하고 또 계속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그런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마케팅도 잘하고 내가 원조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가지고 그 각인 효과가 딱 새겨졌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면 앞으로 이런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뭐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선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점 과정 안에서 내가 원조다라고 딱 뭐랄까요 도장을 찍어버리면은 뭐 기왕 쓰는 거면은 그래도 그 원조를 쓰고 싶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들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서로 원조라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 이 세 개 회사들이 벌써 각인 효과가 돼서 벌써 이런 뭐 SK라든지 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큰 반도체 업계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인식 속에 가장 최초로 만든 게 우리야라고 딱 기억이 되면 아 저기가 먼저야라고 해서 벌써 그쪽 물건을 많이 찾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그 원조의 명성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면 나중에 더 욕먹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삼성의 폴더블 폰 전 세계 한 9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오. 만들었고 원래 스마트폰은 애플이 가장 먼저 시도했고요. 예. 삼성의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을 때 삼성 전체 직원이 3개월간 3교대로 24시간 일했다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만든 게 애니콜이다. 이제 애니콜. 갤럭시 걸.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드디어 네. 3개월 동안 밤샘이 해서 만드는 게 애니콜 스마트폰이었는데 삼성이 주동한 게 그거였습니다. 애플이 우리가 스마트폰은 뒤졌지만 폴더블 폰은 세계 1등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 샤오미 많은 기업들이 폴더블 폰을 따라서 만들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삼성이 80%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따라와라. 우리가 기술력을 앞서 있다. 따라오면 따라와봐. 그렇죠. 이게 많이 따라오는 게 시장이 확대되는 거니까 삼성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도 되면서 그 안에서 기술 개발도 되고 그렇죠. 그 속도도 네.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도체 이야기 시작해서 한번 반도체 원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잘 만들자. 네, 결론은 잘 만드는 게 결국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1부 이제 요 얘기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 이야기 잠깐 해보죠.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5월 고용 지표가 크게 증가한 걸로 나왔대요. 근데 디폴트 우려가 해소돼서인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FOMC를 앞두고 나서 노동시장이 이렇게 견조하게 나오면 금리를 더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증시에는 그런 게 좀 악재라면서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증시가 상승 마감했나 봐요. 오늘은 좀 어떤 그건지 모르겠지만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멈췄다. 미국이 지금 현재 5.25%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작년에 0%였습니다. 0%에서 5.25까지 올렸으니까 와. 정말 쉬지 않고 올렸었다. 그러네요. 우리가 진짜 빨리 0.75 올렸군요. 빅스텝씩 계속 올렸는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물가가 9%에서 2% 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예. 미국이 안정되면 전 세계 경제가 안정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 때 미국에 풀었던 달러가 6조 달러입니다. 사람들이 출퇴근을 못하고 집에서 소비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풀었는 금액이 한 6조 달러였고 돈이 워낙에 많이 풀렸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이 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없어지게 되면 물가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자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물가가 5%로 안정이 되었고 이렇게 가장 크게 호응이 되는 것이 바로 주가입니다. 네네. 미국 국민들의 한 70% 주식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70%는 자산이 부동산이지만 네네. 미국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더 많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이 정치를 계속 부양하고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바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연금은 전부 다 401k라고 하는데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자기가 우리가 국민연금 넣듯이 미국에서도 연금을 넣게 되면 보통 이 퇴직급으로 받는 연금이 수백만 달러가 되는 이유가 보통 막 수백 배 정도 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미국은 정시를 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5.25% 동결하게 되면서 주식도 크게 올랐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에 빅테크 기업의 전고점을 다 돌파했고 엔비디아는 훨씬 넘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굉장히 전망이 밝은 것. 저는 이제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미래 가치의 밝은 기업에 투자해라. 또 시가총액이 1등인 기업이 제일 안전하고 좋다.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이 미국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이 굉장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이 살 시기다. 항상 이제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 내리거든요. 그러면 6개월 앞섰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6월 달이 시점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투자 시장하고 도박하고 비슷한 게 베팅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베팅이라는 것, 특히나 이 도박이라는 건 결국 확률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임이 대다수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하고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본다라면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임계치에 도달을 했다. 이제 어느 정도 긴축은 마무리가 그렇죠. 됐다라고 여기서 올라갈 거죠? 수 있는 그 퍼센트의 비중하고 내려갈 수 있는 퍼센트라고 보면은 확률적으로 베팅을 하는데 이런 투자자들의 베팅 게임 안에서 올라간다라는 그 금리의 수치나 그 기간하고 내려간다는 수치와 기간을 고려를 해본다면 내려갈 쪽이 높다라고 시장들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투자자들의 시각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시각들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뭐 투자 시장의 움직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베팅 안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경제가 먼데이. 이번 주 알아야 할 간편 지식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경제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함께하고 있어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미국과 대만이 지난 1일에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21세기 미국 대만의 무역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1차 협정을 맺은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이 담긴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지금 현재 1948년도에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워서 이게 장개석이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 쫓겨나 있는 거죠. 중국의 인구는 14억 정도 되고 대만은 2천만 명입니다. 아주 정말 작은 섬 정도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다. 유엔에서도 당연히 대만이 빠지고 중국이 들어갔고요. 하나의 중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이제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맺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나 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직은 압도적이지만 중국이 러시아를 제끼고 그 G2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GDP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미국이 22조 달러고요. 네. 중국이 16조 달러입니다. EU가 전부 다 합치면 16조 달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EU 다 합친 거하고 중국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컸고 중국은 인구가 14억인데 1인당 한 10,000불 정도 넘었으니까 인구 곱하면 이제 그 16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GDP가요? 예, 그 GDP가. 이제 우리나라가 한 2조 달러 좀 안 되거든요. 일본이 한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버금갈 정도로 경쟁력에서 따라오고 있고 또 반도체도 중국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정도의 수준의 최고급 반도체는 아니지만 좀 저가형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이와 같이 미국이 하고 있는 전 세계에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 경찰 역할로 해왔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지시하고 끌고 갔었는데 이렇게 중국이 너무나 크고 미국 중심의 그런 체제는 반대한다면서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되니까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지금 현재 미국이 과거에 그 경제 협력 체제, 블록 체제라고 부르죠. 중국은 RCEP이라고 해서 RCEP. 중국이 주도하는 16개국이 이미 블록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중국은 아시아는 전부 다 우리가 중국에 관할하겠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 미국은 안 된다. 너들이 왜 아시아 태평양은 미국도 같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TPP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미국만 잘 살면 된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미국 중심, 자국 중심이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탈퇴를 했고요. 네. 일본이 CPTPP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12개국이 지금 이제 TPP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은 인도 중심, 인도 경제협력 체제 IPEF라고 해서 이제 만들면서 거기에다 대만과는 이제 지금 하나의 중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대만과도 이렇게 경제협력 체제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화가 난 거죠. 야, 너들
대만을 중국에서 하나의 국가를 인정하는 난을 제끼고 대만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느냐.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그러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가 바로 대만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 대만을 미국과 대만이 너무 가까이 되게 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TSMC. 예, TSMC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다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많이 중요한 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 지금 한 15% 정도 점유하지만 나머지는 다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만이 중요한 상황이고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엔비디아도 대만 출신입니다. 빌황이라고. CEO가. 예, 빌황이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자지만 대만 네네. 출신인데 엔비디아를 만든 사람이 대만 출신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나 우호적이고 긴밀한 경제 협력을 하니까 중국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고 과거에 이제 덩소평 장개석 뭐 이렇게 모택동에 싸움할 때 보면요. 공산당은 농민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14억 인구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공산당이 집권을 했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래서 절대로 공산당이 과거에 서로 중일 전쟁을 할 때 농민들 그 14억 한 명 한 명에게도 절대로 피해를 안 주고 잠도 안 자고 곡식도 달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국민당은 농민들을 수탈하고 돈 빼앗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마음을 돌렸었기 때문에 공산당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 모든 정치 체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 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대만이 지난 1일에 무역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선 이걸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인데 지금 어디 우리를 제끼고 대만이랑 협정을 맺을 수가 있어? 지금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의도는 어찌됐건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건데 보니까 이게 미국과 대만이 그렇다고 해서 FTA를 체결한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맞습니다. FTA는 이제 국가 간에 체결하는 거고 네. 미국도 그렇죠. 중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을 이제 눈치를 좀 보면서 이렇게 국가 간에 FTA를 체결한 건 아니고 이렇게 경제 협력 체제를 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은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예. 러시아까지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재래식 무기 좀 쓸 수 있을 정도만 주지 아주 좋은 무기는 주지 않고 비행기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러시아와 좀 빨리 전쟁만 종결하고 이렇게 좀 적당히 좀 끝내라 이런 의도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전부 다 이제 미국도 중국과의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마음을 좀 달래면서 일단은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지만 네네. 이렇게 대만과는 국가 간의 체계가 아니다. 그냥 경제협력 체제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은 중국과도 우리 잘 지낼 지금 마음이다라고 또 말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대만은 지금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미국은 이제 반도체에서 조금 더 시장을 키우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부동산 소식 보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소식 좀 이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표님, 깡통전세 위험 가구도 지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우선적으로 그 전세 시장을 보면은 뭐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그 세 가지라는 게 위험에 대한 유형인데 하나는 전세 사기고, 그러니까 뭐 전세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사기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깡통 전세라는 거는 집에 대한 그 원래 펀드멘탈의 그 가격하고 전세금에 대한 그 가격인데 그게 이제 실제 별로 없는 차이를 이게 깡통 전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금액이 만약에 전세가 5억인데 예전에는 10억 정도 했던 그 매매 가격이 5억 정도까지도 내려오게 된다라면 사실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이 그 전세 가격보다도 못한 수준의 그 펀드멘탈이 없는 그런 주택들을 보통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깡통 전세는
보증금 전세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역전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전세를 2년 계약들로 많이 하잖아요. 2년 전에 있는 전세 가격보다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역전세라고 하는데 역전세에 대한 그 우려들이 시장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첫 번째로 보면은 전세 관련돼서 전세자금 대출이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은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최근 들어서 주택에 대한 가격이 좀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에서 높은 전세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매매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역전세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집주인들이 임차인들한테 돈을 못 돌려주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그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보고서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 과금은 한 8.3% 정도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역전세에 대한 그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그 1년 반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세 가격 하락도 문제지만 이 분포도가 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포도가 넓어졌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셋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앵커님만 못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면 지금은 두세 명이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된다면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고 전세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월세 전세 그다음에 매매 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이 전세라는 게 보통 내 집 마련에 대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들도 맞아요.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집에 계약을 했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나 거주 이전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계획들 하신 분들의 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결고리가 단절된다라는 거는 결국 뭐 주택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주거 이전에 대한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전세금 안에서도 일정 부분 상환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도 뭐 DSR이라는 걸 검토를 하는 과정이 돈을 돌려주면은 예전만 해도 그냥 돌려줄 수 있었던 건데 대출을 받아다가 돈을 돌려주는 구조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인 입장, 집주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역전세라는 게 기존에 내가 받은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의 전세값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년 후에 이 사람이 나가겠다고 내 보증금 달라고 하면 네. 집주인은 지금 원래는 새로 들어올 전세 들어올 사람한테 보증금 받아서 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 보증금 빼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받은 돈이 있으면 받은 돈 돌려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5억짜리인데 시세가 3억 5천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이 3억 5천만 가지고 들어온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돈을 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대출을 더 받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당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돌려주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세입자 돌려막기처럼 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에요. 네. 자금 돌려막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입자 돌려막기가 되는데 이 임차인은 나는 살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은 그 폭탄 쏘고 폭탄 같은 그런 전세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점들을 새로운 세입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전세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받쳐지지 못한다면 매매가를 또 끌어당기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한에 대한 문제 또 부채를 통해서 전세 시장의 자금에 대한 부실 문제 그다음에 주거 이전의 문제 그다음에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매매에 대한 그 부실 문제 뭐 이런 그리고 것들이 매매 종합적인 가격이 있죠. 떨어뜨린다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을 하락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현상들이. 예.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서 또 보유에 대한 그 주택 그 세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에서 뭐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면은 또 나라 운영하는 이 안정적인 또 보유세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이게 역전세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전세가 2억이었는데 지금 전세가 1억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집주인이 1억을 보태서 내보내줘야 되니까 정부가 최근에 DSR 규제를 해제하겠다. 지금 현재 전국에 수만 가구입니다. 지금 수도권에만 해도 수만 가구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 걸로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추가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규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은행이 자율적으로 좀 더 대출을 해줘도 된다. DSR을 좀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긴 하대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DSR이라는 건 예.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걸 말하는데
그동안은 뭐 한 40% 정도 됐어요.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그걸 올려준다는 거죠? 예, 과거 이제 LTV라고 하는 것은 집값의 뭐 50%나 70%를 대출해 주는 걸 LTV, 그다음에 DTI, 총 부채 소득에 대해서 5배 정도를 빌려줬었거든요. 그러니까 DSR도 정부가 원하는 것은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에 한 1,9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국가 GDP의 뭐 거의 한 100% 가까이 이제 가계 부채가 많다 보니까 DSR을 도입을 해서 본인이 소득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걸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은행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잘합니다. 그렇게 뭐 규제나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스스로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DSR 규제를 해제해서 전세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 추경호 부총리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고 저는 당연히 이제 규제를 풀어서 전세금이라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반대 입장인데 은행이 스스로 30초 정도. 네, 스스로 못해서 지금 역전세 대란이 지금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 스스로 못해가지고 지금 역전세 위험 가구가 뭐 100만 가구가 지금 넘는 상황이고 지역 전체로 보면 뭐 서울도 한 48% 정도 되고 비수도권도 50% 정도면 이게 은행이 보통 그게 아닙니다. 그냥 뭐 돈 될 때는 돈 잘 빌려주고 비 올 때는 햇빛일 때 양산 빌려주는데 비 올 때는 우산 뺏는 게 은행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우리 송 대표님의 의견이었고요. 뭐 어찌 됐건 지금 역전세 이 깡통전세 위험은 좀 하반기까지는 조금 걱정이 된다. 좀 이런 기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그죠? 근데 이런 그 급락의 그 금액은 좀 잦아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전세 그 우려는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 금리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골이 깊지는 않고 좀 평평한데 좀 많이 분포도가 좀 넓어질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함께한 경제가 먼데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못하신 말씀은 밖에 나가서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